네, 첫 시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응용수리 수업에 앞서서 개략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시간이니까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많이 지도를 해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우리 그 수험 기간을 우리가 좀 잘하면 설정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수험 기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수험 기간을 좀 합리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너무 과하게 급하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시험 요령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어차피 시험을 쳐야 되는 거니까. 네, 세 번째는 이 시험 요령에 따른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험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로 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수험 기간이라는 게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지만 좀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좀 앞서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뒤쳐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암기 과목이면 저는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시작해서 조금만 하면은 크게 어려운 시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NCS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해온 해온 그 상황과 좀 비례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있는 대로 냉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학창 시절에 얻었던 국어랑 수학 실력과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국어랑 수학을 학교 다닐 때 내신이 아니고 수능 점수로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수능하고 조금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학창 시절에 국어랑 수학을 수능에서 좀 잘했다라고 하시면은 수험 기간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수험 기간이 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그것만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국어랑 수학을 못했다고 해서 아예 안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 지도해 보면서 제 스스로도 처음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막 합격했다고 연락 오고 이러면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아니니까 대신에 시간을 조금 더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제가 이제 있는 대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246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246. 물론 이게 최종 합격까지 바로 가는 기간을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선에 가까이 가는 그 정도 수준을 얘기 드릴 때 풀로 NCS만 다 했다는 전제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그래도 한 8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다 치고, 인강 시간 포함해서 8시간 정도는 했다는 전제 하에 2개월 정도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4개월 정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고 6개월 정도 이상이 필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상위 한 20% 정도의 학생들은 2개월 정도 열심히 하시면은 어느 정도 합격권에 가까운 점수를 좀 얻을 수 있겠죠. 사무직보다는 기술직이 조금 더 확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전공 포함해서 많이 보지만 예전에 NCS만 가지고 합격을 했을 때 같은 시험 치니까 점수가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사무직이라 하면 행정직렬, 경제, 경영 이런 전공을 가진 친구들 있죠. 그 직렬이 기술직렬보다 10점 정도가 높아요. 커트라인이. 10점이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기술직은 조금 더 빨리 할 수가 있고요. 사무직은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한 40% 정도 되는 사람들은 40%에서 60% 정도가 한 4개월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혹시 한 40% 정도는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요즘에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경력과 무관하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베이스가 안 갖춰진 분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국어랑 수학 부분에 있어서 기초를 쌓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포션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에 필요한 시간을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NCS만 하는데 2달이 걸린다 그러면 서류 준비 빼고요. 필기 준비만 하면 6개월 이내 가능하겠죠. 잘하면. 전공까지 포함하면. 근데 이것도 역시 전공이 얼마나 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역시 기술직이 좀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직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전기과예요. 또는 전자과예요. 그러면 전기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그 전공 관련된 공부를 아무래도 학부 시절에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또 서류 준비를 하시는데 기사 시험을 보통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기사를 획득을 하게 되면 기사에 나오는 내용하고 전공하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어느 정도 빨리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도 한 도전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경우는 1년 정도를 잡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1년 정도. 왜냐하면 NCS만 한 4개월이 걸리니까 전공하고 이렇게 포함하면은 당연히 이제 1년 가까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는 1년 이상을 좀 잡아주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뭐 더 빨리 합격하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직장들이 남들이 볼 때 엄청 선호하는 직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어디 다닌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인정해 줄 만한 직장이기 때문에 수험 기간이 요 정도 아까 말씀드린 기간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NCS만 놓고 보면 요 정도인데 이거를 있잖아요. 제가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요 기간에 2달, 3달, 4달이든 간에 전공 조금, NCS 조금 이렇게 하면요. 잘 안 늘어요. 이왕 할 때 NCS는 집중해서 해주셔서 확 그냥 한 번에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집중이 안 되면 뭐 다른 요소를 좀 도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스터디를 하든 아니면은 뭐 친구랑 같이 내기를 하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룹가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인강에 있어서 다른 내용을 더 추가로 원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와서 좀 반강제적으로 좀 잡아주길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요 정도 기간이면은 그래도 2%보다 훨씬 더 높은 정도의 학생이 합격 컷에 가깝게 나오고요. 여기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빡세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필요하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하루에 8시간 정도를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은 이렇게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요령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거 좀 강조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룹가에 하다 보면은 학생들 직접 지도를 해보면요. 이게 실력이 내가 볼 때는 합격권이에요. 근데 한 번도 필기를 통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보고 제가 진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험 기간도 이미 막 1년, 2년이 됐고 알 거 다 알아요. 계산도 빠르고 다 잘하는데 왜 저럴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유는 2가지죠. 시험 요령이라고. 첫 번째는 그 정답률에 있습니다. 정답.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문제 선별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실력이 이미 갖춰졌는데 불구하고 시험을 치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시험 치러 가기 전에 합격과 불합격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내가 뭐 어떻게 조금 뭐 요령을 발휘한다고 해서 된다 이런 게 어딨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특히 NCS는 다소 예외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급박한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풀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시험장에서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0점이 10점이 우습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거잖아요. 내가 문제를 많이 풀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 풀 거냐 요 딜레마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를 많이 풀 거냐 정확하게 풀 거냐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 거냐 많이 풀면서 대충 풀 거냐 적게 풀면서 정확하게 풀 거냐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문제는 적게 풀고 정확하게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적게 푸는데 어떻게 합격하냐. 근데 물론 여기서 적다라고 하는 거는 합격하는 데까지 필요한 정도는 풀어야겠죠. 근데 그 정도는 풀어야 되는데 그 개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드려드릴게요. 진짜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문제는. 푼 거는 오답이 내가
5개에서 7개 사이가 오답이 나도록 푸는 게 좋아요. 5개에서 7개.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35개를 풀었다 그러면 한 30개 정도는 맞아주는 쪽으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42개를 풀었지만 만약에 28개, 29개를 맞고 있으면 이 학생은 절대로 합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미 실력은 쌓였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서 틀린 학생이 많은 겁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문제 선별은 시간이 걸리는 순서에 따라서 시간이 적게 걸리는 데서 많이 걸리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순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딱 찝으면 정말로 실력이 그대로인 사람이 당장 가서 합격하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직접 짚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어떤 케이스인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NCS 합격 커트라인을 몇 점으로 봐야 되냐? 저는 60에서 70점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서교공이나 일부 회사처럼 코레일이나 이런 회사처럼 80 후반, 90 초반 나오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들은 보면 NCS의 시간에 있어서 좀 후한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서교공 같은 경우에는 모듈형 시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듈형 시험인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 많이 나오니까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널널하잖아요. 그죠? 시간이 널널하면 NCS는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 내지는 코레일 같이 전공과 NCS를 동시에 보게 되면 전공 문제 푸는데 25문제 푸는데 10분 정도면 다 풀거든요. 합격권 애들은. 그러니까 사무직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0분에서 많이 걸려봐 12분. 그러면은 NCS가 이 코레일이 전공이 25문제, NCS 25문제인데 얘를 동시에 봐요. 여기서 10분, 12분 만에 풀면 여기를 몇 분에 풀게 되냐면 45분 이상으로 풀게 됩니다. 그러면 25문제를 30분에 푸느냐 40분에 푸느냐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컷이 확 올라가겠죠. 이런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커트라인은 60에서 7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회사 커트라인이 75점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NCS 75점, 전공 75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통 합격자를 보면 전공은 85에서 95 사이로 나올 확률이 크고요. 합격 커트라인 75라 그러면 NCS는 보통 65점에서 뭐 60점 또는 55점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공보다는 NCS를 어려워하기 때문이고 실제 시험 문제도 NCS가 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실제 점수는 60에서 70을 생각하시고 문제를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시험에. 이거는 뭐 다 시험 쳐보신 분은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 60에서 70점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50문제다라고 하면 자, 몇 문제를 맞으면 될까요? 네, 30문제를 맞으면 60점이 나오잖아요. 네, 30문제를 맞으면 60점이 나옵니다. 35문제를 맞으면 70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보통 한 32문제 정도를 맞추면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50문제인데 60분짜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시간을 잡냐면요. 50문제 60분에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하냐면 한 문제 1분 10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다 풀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60점에서 70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개에서 35개만 맞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몇 문제만 풀면 되냐? 몇 문제만 풀면 되냐면 30문제만 풀어서 30문제만 제대로 맞춰도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50문제 중에 30개를 풀었어요. 그럼 20개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럼 찍는 건 다 틀리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오지선다라고 하면 4개는 맞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34개가 되면 몇 점이 되죠? 68점이 됩니다. 사지선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30개만 제대로 풀어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이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조금 더 풀어줘야죠. 이걸 조금 더 풀어줘야 되지만. 자, 그러면 일단 요 논리대로 보면 한 문제 몇 분까지 괜찮아요? 2분까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에 대한 시간 세팅 자체를 잘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1분 초반에 풀어야 된다고 세팅을 하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되죠? 1분 초반에 못 풉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뭐 저도 1분 초반에 다 풀어라 그러면 못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겠습니까? 저희가 1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해봐야 얼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불가능한 목표로 문제를 푸니까
문제에 대해서 정답률이 작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 학원이나 교재 이런 데서 뭐 계속 홍보하는 게 뭐예요? 뭐 1분 컷 문제풀이법, 30초 컷 문제풀이법. 문제풀이는 30초 할 수 있죠. 근데 안 됩니다. 왜? 문제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여기가 설정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분 30초에서 2분 정도가 걸려도 괜찮은 겁니다. 자, 1분 30초 만에 문제를 풀면, 자, 60분 동안 1분 30초의 문제를 풀면 40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고요. 자, 2분에 60문제를 풀면 30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1분 30초에 푸는 문제도 있고 2분에 푸는 문제도 있고 적절히 섞이면 몇 개 정도를 풀게 되냐면 35개 정도를 풀 수가 있거든요. 35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푸셔도 오답이 한 5개 나면 30개 정도 맞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35개를 풀어서 내가 30개를 맞았어요. 그러면 15개 찍으면 3개는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점수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룹 과외 할 때 맨날 지겹게 얘기하는 게 적게 풀어라는 거예요. 39개, 40개 내가 실력이 되면 내가 오답이 4개, 5개 정도 오답이 나는 채가 되면 40개를 풀던 50개를 풀던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오답이 많이 나는데 7개, 8개, 9개, 10개씩 나는데 이 개수가 40개가 되면 어떡할 거고 50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35개만 풀어도 되니까 정답률을 높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잘 안 고쳐져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꼭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10년째 강의를 하면서 매번 어떤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게 짧은지 계속 설명합니다만 막상 학생들 하는 거 보니까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시켜봤더니 다 반영이 돼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잘 들어주세요. 자, 문제를 풉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촬영을 하세요. 촬영을. 자, 위에 핸드폰을 설치를 하시고 문제 푸는 걸 촬영을 해서 자, 내가 푼 문제에 걸린 시간을 다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1번 문제 풀 때 몇 분 몇 초 걸렸고 2번 몇 분 몇 초 걸렸고 다 한번 적어보세요. 모의고사 풀 때, 봉투 모의고사 풀 때. 그 다음에 안 푼 문제 있죠? 안 풀었던 문제는 개별적으로 문제를 시간을 재고 다시 풀어보세요. 시간을 체크해 보시면 이게 금방 쉽게 고쳐집니다. 여러분들 면접 준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죠? 뭐겠습니까? 내가 면접 보는 거 촬영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거울 치료라 그러나요? 내가 면접 보는 거를 촬영한 걸 보면 내가 너무 잘못돼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문제 푸는 것을 촬영해서 시간이 걸린 걸 보시면 내가 얼마만큼 삽질하는지가 나와요. 내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어렵고 이게 쉽고라고 생각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시면 내가 약한 부분하고 강한 부분이 딱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8번 문제, 19번 문제, 20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18번 문제는 풀었어요. 풀었는데 2분 40초가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번 문제는 풀었어. 근데 얘가 1분 40초가 걸렸어. 자, 20번 문제는 안 풀었어요. 둘 다 안 풀었어. 안 풀고 나서 나중에 풀었을 때 시간을 재보니까 얘가 1분 10초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안 풀었는데 2분이 걸린 거죠. 자, 그러면 리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풀었는데 1분 40초 만에 풀어서 맞았으면 얘는 잘 푼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1분 30초에서 2분 사이에 들어오는 애들은 괜찮은 거라고. 괜찮은 거. 그런데 이런 애는 문제가 있잖아요. 2분 40초 걸리는. 그러면 얘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시간을 체크를 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런 유형은 내가 어렵구나. 이런 건 내가 안 풀어야겠구나. 욕심을 버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내가 왜 안 풀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도 여러분들이 풀지 말지 애매한 부분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애 풀 바에는 얘가 낫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계속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아닌 거를 빼는 거죠. 빼는 작업을 좀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 응용술이라면 응수가 이런 경우 많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내가 모의고사를 푸는데 응수가 좀 어려우니까 2분 40초, 3분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시험 치러 가면 응수 풀지 말아야죠. 맞죠?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은 공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부의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안 풀 거면 나 안 볼래 이래 버리는데 그거 아니고 안 풀 거면 공부를 해야죠. 이거 어려운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니까. 그래야지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좀 쉽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그래서 학습 방법은 제가 요번에 올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강의 촬영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학습 방법에 대한 원칙은 항상 같았어요. 반복학습이었어요. 반복학습. 자,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칩시다. 축구를 할 때 시합 나가서 기술을 쓰려면 그 기술을 한두 번 해보고 나가서 쓸 수 있을까요? 뭐 아주 유명한 뭐 메시나 이런 축구 천재들은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선수들은 한 동작을 수십 번, 수백 번 해서 익혀야지 시험장 가서 바로 그 실전에 시합 가서 바로 쓸 수 있겠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체화라고 그러거든요. 체화. 왜 그러냐면 공을 받고 뭐 돌아서는 동작이 있다고 쳤을 때 이게 결국 속도거든요. 내가 몸에 익어야 속도가 빨리 돌아설 수 있으니까 바로 상대를 제칠 수가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도 체화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장 가면 정신이 없잖아요. 빨리 풀어야 되니까. 막 눈이 막 경주마처럼 다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게 체화가 돼 있지 않으면 옛날에 들어봤는데 이래 갖고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좀 화가 났어요. 뭐냐면 강의에 설명한 대로 시험장 가면 안 된대요. 후기나 이런 뭐 카페 같은 글에 야 배운 대로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배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아니 그러면 강의에서 어떻게 하라고 설명했는데 꼭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못하는 거는 반복 학습하지 않은 학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방법의 문제일까요? 결국은 배운 대로 못한 거에 대한 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패배주의 해도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배웠으면 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매번 강조해서 10년째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느낀 거는 이게 결국은 그냥 해라 얘기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는 반복을 할 수 있게 교재나 강의에 툴을 되게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만 알아서 따라오시면은 알아서 반복이 되게끔. 예전에는 이거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라라고 막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거를 반복 학습할 수 있게 강의에 툴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우리 강의 쭉 따라오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변화를 줬으니까요. 그래서 강의 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응용수리 시작할 텐데 응용수리는 좀 중요한 이유가 이게 우리가 치는 시험이 막 2대1 경쟁률은 아니잖아요. 보통 뭐 작으면은 뭐 건보나 이런 데 7대1, 그 다음에 뭐 지역농협 같은데 5대1,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공단 같은데 10대1, 뭐 요런 좀 적은 배수도 있지만 보통 30배수 이상, 많으면 뭐 100배수, 50배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수가 크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만 된단 말이에요. 잘하는 사람. 근데 응용수리는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되게 딱 구별이 돼요. 그런데 응용수리를 우리가 다 같이 안 풀면 좋은데 자 만약에 30배수 시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한 반에 시험 치면 3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럼 그 중에 한 명 안 풀까요? 응용수리? 한 명은 풀 거 아닙니까? 한 명은. 그러면은 얘는 응용수리를 푸는데 응용수리는 사실 방법만 잘 알면은 30초에도 30초 좀 오하고 1분 이내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1분 이내에 한 문제를 푸는데 나는 응용수리 안 풀면 못 풀어야 돼요. 막 자원관리 이런 거 풀어야 돼요.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거.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1분 내에 풀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수리는 뭐 내가 응용수리가 나오지 않는 회사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꼭 여러분들이 이거는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절대수치하고 상대수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좀 먼저 적는 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 이해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고 응용수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문제 이해 부분이에요. 계산이 아니고. 그래서 응용수리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어보면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다 했고 식 세웠는데 틀렸어요.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결국은 응용수리의 핵심은 문제 이해거든요. 근데 문제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해를 잘해야지 문제에 대한 속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의 70%는 문제 이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풀이는 30% 정도의 범위로 본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국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잘하는 사람이 수학도 잘하는 경향이 많지만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하거나 국어는 못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결국은 글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국어에서 글에 대한 이해라는 건 뭐냐면 글에 대한 내용의 이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글을 읽고 내가 빨리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소위 얘기한 독해력, 문해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수학에서 문제 이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 용어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글에 대한 이해가 아닌 거고 이 글을 수학적인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 수학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그걸 식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용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학습. 그 단어의 의미가 있는 거를.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체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학습이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절대수치랑 상대수치라고 하는 거는 이 의미에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절대수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실수, 자연수 이런 것들, 정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대수치라고 하는 건 상대수치의 정의는 꼭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상대수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퍼센트 같은 게 돼요. 퍼센트. 그 다음에 분수죠. 분수도 되고. 나중에 이제 자료 해석 가면 이게 뭐 1인당 GDP처럼 A당 B, 그 다음에 지수 이런 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응용수리에서는 그까지는 필요 없고 퍼센트나 분수 이게 상대수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퍼센트도 영어로 하면은 퍼센트인데 이제 퍼가 영어로 뭐뭐 당이고요. 센트가 100개 약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도 100개 당 몇 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 둘 다 분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 또는 정수 또는 자연수 등등을 얘기하는 거라면 자, 응용수리에서는 주로 자연수가 나와요. 자연수. 사람 수, 돈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자연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절대수치가 나왔다 그럴 때는 식이 보통 어떻게 주로 되냐면 더하기와 빼기의 식이 많이 나옵니다. 더하기와 빼기의 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1000명이 있었어요. 남자가. 근데 여자가 200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뭘 물어볼까요?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인지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더하기나 내지는 남자가 1000명이고 여자가 2000명이면 둘의 차이를 물어보면 빼주거나 이런 더하기랑 빼기의 식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절대수치는. 그러면 더하기랑 빼주게 되니까 자, 이 절대수치가 나왔을 때 더하거나 빼주는 풀이를 해줄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려면 둘의 차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둘을 소거해 주거나 이게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풀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정수 이거는 절대수치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사실 얘 때문에 지금 이게 단원이 나온 거거든요. 상대수치. 자, 상대수치가 나오면 주로 뭐가 나오냐? 주로 곱하기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나누기도 나올 수 있지만 주로 곱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원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10%의 이익을 붙였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익을 구할 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0원에다가 곱하기 10%가 돼야 되잖아요. 결국 뭡니까? 곱하기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수치나 분수가 나왔을 때는 필연적으로 곱셈식, 보통 곱셈식입니다. 곱셈식이 꼭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있구나 이렇게 국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퍼센트가 나왔으니까 이제 곱해지겠구나.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식을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이게 1,000원이 나오겠죠, 1,000원.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중요한 건 원가에다가 10% 이익을 더하면 뭐가 되냐면 정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정가. 그럼 정가는 어떻게 구하냐? 자, 10,000원에다가요. 1,000원을 더해서 11,000원을 해도 되지만 자, 10,000원에다가 여기서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자, 10,000원에다가 곱하기 110%를 바로 곱해주면 바로 정가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자, 원가에다가 10% 이익을 더해줬다는 얘기는 10,000원에다가 플러스 10,000원 곱하기 10%를 한 걸 더해주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0원을 갖고 묶어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10,000원은 10,000원 곱하기 1. 자, 곱하기 1이라는 얘기는 1은 뭐가 되냐면 이게 100%가 1이거든요. 100%가. 100%를 숫자로 하면 1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00원을 갖고 숫자를 묶어내주면 100% 더하기 10%가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110%가 바로 됩니다.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면 10%라는 이익이 나왔을 때는 원래 내 자신에다가 10,000원에다가 10,000원 곱하기 원래 내 자신, 원래 있던 원가에다가 10%인 0.1을 더해준 1.1을 바로 곱하겠다라는 게 자연적으로 연상이 되는 게 수학적 언어로서 상대 수치를 이해했냐를 보는 거예요. 요게 바로 돼줘야지 응용 수리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부분, 요거의 상대 수치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요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방금 나오니까 실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예제 1번에 지금 형광펜을 들어주시고, 앞으로 수업할 때 제가 이렇게 형광펜 칠해진 부분을 말로 설명드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칠판에 있는 내용은 형광펜을 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죠? 수학적 언어로 된 걸 배워야 된다. 그 수학적 언어가 형광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20%, 10%, 400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아래쪽도 1,000원, 600원, 8%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20%랑 10%라는 거는 상대 수치죠. 그러니까 쟤는 곱해줘야 될 겁니다. 어디다가 뭘 곱해줘야 될지 모르지만 저게 곱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응용수리는 제가 나중에 자료 해석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택지가 단답형이냐 서술형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단답형인 경우에는 문제, 즉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나오는 질문이 제일 중요하고요. 서술형인 경우에는 선택지가 중요해요.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냥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불과하거든요. 여기에 대표적인 유형이 자료 해석이고, 이쪽에 대표적인 유형이 이제 응용술이랑 뭐 자원관리 등등이겠죠. 그래서 선택지가 단답형으로 나올 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지 소거를 잘 해주셔야 된다. 단답형은 선택지 소거. 이건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 자, 이 문제가 아마 응용수는 대부분 단답형일 테니까 질문에서 마지막 뭘 물었는지를 잘 봐줘야 돼요. 원가를 물었어요. 여기도 원가를 물었습니다. 원가를 물을 것이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질문을 보면, 자,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원가가 있고 여기다가 원가에다가 20%는 0.2입니다. 여러분들 퍼센트는 다 분수나 소수점으로 바꿔주는 게 계산상 더 쉬워요. 그래서 원가 곱하기 0.2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얘는 그러면 원가 곱하기 1.2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원가 곱하기 1이고 얘는, 그쵸? 원가 곱하기 1이고 얘는 원가 곱하기 0.2니까 1하고 0.2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 계속 나오게 되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식만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나올 수 있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분수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분수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원가에다가 20%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구하게 되면, 정가는 어떻게 되냐면 원가 곱하기 100분의 120, 즉 1.2죠. 120%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뭐냐? 요게 정가입니다. 자, 근데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정가의 10%를 할인하는 거예요. 자, 이익을 붙였을 땐 플러스인데 할인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빼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시장을 갔어요. 그 백화점을 갔어요. 그 티가 10,000원짜리 티셔츠가 있어요. 10% 할인했어요. 11,000원 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0% 깔 거 아닙니까? 그죠? 깔 겁니다. 그럼 얼마 줄 겁니까? 9,000원 주겠죠? 자, 그러면 10,000원에서 10%인 1,000원을 빼도 되지만, 그쵸? 10%를 뺀, 즉 10,000원에다 바로 0.9를 곱해도 9,000원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인을 가지고, 자, 아까 여기서 곱하기, 이거를 가지고 빼기 원가 곱하기 100분의 120 곱하기 10%니까 100분의 10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이게 정가인데 10%를 할인하면 10% 할인하고 나면은 90%가 남잖아요. 역시 그리고 상대 수치니까 곱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곱하기 100분의 90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하면 이게 뭐냐? 요까지가 이제 뭐냐면 이게 판매가입니다. 판매가. 자, 요렇게 하면 이제 분수는 끝났고 이제 절대 수치인 400원만 남았어. 자, 절대 수치는 더하거나 빼주라 그랬어요. 자, 400원의 이익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요거는 원가에서 400원의 이익이 남은 애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식이 됩니다. 요 식이 되면 이게 기본 원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이게 판매가라고 했는데, 자, 판매가 얼마에 팔았어? 그러고 나서 판매가에다가 항상 원가를 빼주시면 이게 이익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렇게 식을 세웠을 때 넘기면 원가가 빼졌지만,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지만, 우리가 이 정도는 미리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붕어빵을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붕어빵 재료를 10,000원치 샀어요. 재료를. 그래서 팔았는데, 자, 재료 원가가 10,000원이고, 자, 여러분들이 팔았는데 총 오늘 팔았던 돈을 보니까 12,000원치를 판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 이익을 본 겁니까? 2,000원 이익을 봤죠.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판매가에다가 원가를 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식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은 굳이 이렇게 넘기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요 식을 정리를 하면 요렇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 곱하기 100분의 108이 되고요. 빼기 원가는 요게 얼마가 되냐면 400원이 되는 식. 요게 기본식입니다. 이렇게 증가 감소하는 이 비율에 대한 식을 이해를 하면 엄청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빼기 원가인데 이것도 원가 자체가 곱하기 1이 뒤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서 그럼 이 원가를 묶어내면 원가 곱하기 100분의 108 빼기 1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지만 제가 설명하고 나서 식을 보여드릴 텐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다 생략이 돼야 돼요. 생략.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00원이 되고요. 그럼 이걸 빼주면 원가 곱하기 100분의 8 1을 뺐으니까 그러면 이게 2분의 25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넘기면 400이 되니까 곱하기 2분의 25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요거 200이 되니까 곱해주시면 5,000원이 되겠습니다. 5,000원. 요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는데 얘가 제가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게 학교 다닐 때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다 세워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결국 빨리 풀기 위해서 바로바로 줄여야 되니까 이 내용을 보고 바로 이게 내용이 원가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20 곱하기 100분의 90 빼기 원가는 400원 이렇게 바로 식을 좀 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100분의 108이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108이니까 원가 빼면은 원가 곱하기 100분의 8이 바로 남을 테니까 요게 이제 400원으로 바로 풀어주시면 요렇게 계산 과정을 좀 줄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한 이후에 계산 과정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아래에 있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표현이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가에 1,000원의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원가에다가 1,000원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대 수치랑 절대 수치는 달라요. 절대 수치는 더하거나 빼주는 거고 상대 수치는 곱하는 겁니다.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600원을 할인했대요. 600원을 할인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원가가 8% 이익으로 남았대요. 그럼 이게 결국 요게 뭡니까? 요게 판매가잖아요. 그럼 아까 배웠죠? 8% 이익이 남으면 판매가는 뭐가 됩니까? 원가 곱하기 100분의 108이 될 거 아닙니까? 108 맞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넣으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원가 곱하기 100분의 108이 될 거고 그럼 이게 계산하면 원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역시 400은 원가 곱하기 100분의 108 빼기 원가 이렇게 바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문제는 쌍둥이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일시정지 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 푸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그 질문 자체 마지막에 뭐냐면 그 질문에 보면
월 800만 원의 세후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후 이익. 여기서 이제 5,000원, 9,000원, 800만 원 이거 다 절대 수치고 120만 원, 20%만 상대 수치니까 얘는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20%래요. 세금 20% 내고 나서 800만 원의 세후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세전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곱하기 세금을 20% 내고 나서 남은 건 세금을 20% 냈으니까 20% 내고 나면 남은 건 80%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80을 남은 돈이 얼마냐면 세후 이익이 800만 원이다. 이렇게 첫 번째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세후 이익이고 이 80%는 20% 때문에 결국 80이 남았다. 이 부분이 나온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다 수학적인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자, 넘기면 세전 이익은 뭐가 되냐면 이게 넘어가면 곱하기 8분의 10이 되니까 세전 이익은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월 임대료가 120만 원인데 문제에서 보면은 임대료 내고 나서 그 월 임대료가 120만 원인데 그 이 가로에 보면 이익은 월 임대료 지불한 이후의 최종 이익을 의미한다 그랬거든요. 1,000만 원은 임대료 내고 나서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내기 전에는 얼마냐면 1,120만 원이 돼야 120만 원 임대료 내고 나서도 1,000만 원이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료 내기 전은 1,120만 원이 돼야 되고 요거는 9,000원에 판매가고 원가가 5,000원이니까 4,000원입니다. 4,000원. 근데 단위가 10,000원이니까 10,000원에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9,000원 빼기 5,000원이 0.4만 원. 그러니까 9,000원에서 5,000원 빼서 4,000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00원이라고 했으니까 0.4만 원에다가 곱하기 한 마리당 요 정도 금액이니까 답이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몇 마리를 팔아야 되냐고 했으니까 이렇게 팔면 1,120만 원이 나오는 수가 뭐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서 0.4로 나눠주면 4, 2, 8, 그다음에 4, 8, 32니까 2,800마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선택지가 지금 280마리나 28,000마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0.4가 아닌 4로 나눠가지고 앞쪽에서부터 계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방금 계산을 하실 때 저게 0의 개수를 좀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선택지에서 자릿수가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오른쪽에 1번, 2번,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현강편 칠해야 될 부분은 25% 이익과 8% 할인이라고 했고요. 20% 이익을 붙이면 125%가 되니까 곱하기 100분의 125가 돼야 됩니다. 얘는. 그 다음에 8%를 할인하면 빠지는 거니까 얘는 곱하기 100분의 92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420원의 이익을 본다고 했으니까 얘는 절대 수치니까 곱하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원가 곱하기 100분의 125. 요까지가 정가일 거고요. 정가에서 100분의 91을 곱하면 이게 이제 판매가가 됩니다. 여기서 원가를 빼주면 이게 420원이 되면 된다. 식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요거 25로 나누면 이 약분을 좀 잘 해주시면 계산이 쉬운데 25로 나누면 여기가 4고 여기가 5가 되고요. 요거 약분하면 23이 돼서 앞쪽이 원가 곱하기 100분의 11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원가 곱하기 100분의 115에서 뒤에 원가를 뺀다는 얘기는 요 식을 보면요. 원가 곱하기 115% 내지는 원가 곱하기 1.15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원가를 빼주면요. 요 앞에 1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가 자체가 날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게 1로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가 곱하기 15%가 되거든요. 물론 이걸 계산을 다 해도 되지만 어차피 1을 뺀다는 얘기 말의 의미는 얘들이 빠지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바로 원가 곱하기 100분의 15는 이쪽에서 420원 이게 바로 나올 수 있게 좀 식을 머리로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요거 약분하면은 3분의 20이니까 20분의 3이니까 넘어가서 얘를 3분의 20을 곱해주시면 140 그래서 140 곱하기 20이니까 답은 3번에 2800 이렇게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여기서 역시 퍼센트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35% 이익은 이걸 곱하기 100분의 135가 될 것 같아요. 정가를 하려면. 그래서 여기서 원가 곱하기 100분의 135까지 잘 왔고요. 요게 중요한데
이 X%를 할인했다 그러면 원래 식은 100분의 100 마이너스 X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식을 세우면 식이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그냥 대명사로 놓고 푸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 X가 20% 할인했다 칩시다. 그럼 20% 할인하면 곱하기 뭐 얼마예요? 그냥 100분의 80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알면은 뒤에 이게 얼마 할인된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이 나와버리면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X를 구하려고 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미지수로 넣어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차피 이 전체 미지수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 통으로 미지수를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원가 곱하기 100분의 135에다가 여기를 전체를 그냥 미지수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래는 뭐냐면 100분의 100-x인데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럼 오른쪽은 원가 곱하기 100분의 108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8%의 이익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곱하기 100분의 108이 되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보면 원가는 절대 수치가 나왔지만 원가도 약분이 되는 거라서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 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상대 수치만 나왔기 때문에 다 곱셈만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원가 약분을 했으니까 이거를 이 둘의 곱이 100분의 108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숫자를 집어넣을 때 자, 100분의 108이 되려면 100은 그대로 있으니까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또 108이 되려면 135가 없어져야 돼. 없어지려면 분모가 135가 되면 되고 그럼 약분이 될 거고 분자는 100분의 8이 되면 요렇게 약분돼서 이렇게 딱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27로 나누면 분자는 분모는 5고 분자는 4가 되겠습니다. 5분의 4가 딱 약분하면 나옵니다. 이거는 이 100분의 100-x라는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쁘게 약분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그렇게 안 되면은 숫자가 소수점 나오면 저게 문제 오류가 되니까. 요거 100분의 얼마냐면 80이 되거든요. 자, 100분의 80이 되려면 몇 프로 할인하면 100분의 80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100분의 80인 거니까. 얼마를 할인하면? 20% 할인하면 100분의 80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의 20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중요한 부분 20% 이익, 그다음에 40%, 10% 할인.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곱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 B 상품의 정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A, B 상품의 원가 차이를 물었는데 식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A가 있고 B가 있다고 치면은 A는 원가에다가 자, A, B 상품 둘 다 A의 원가는 A, B의 원가는 B라고 한번 해볼게요. 20%의 이익을 붙인다고 했으니까 얘는 곱하기 100분의 120, 얘도 곱하기 100분의 120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이 20% 이익을 붙인다는 게 곱하기 100분의 120이 맞으니까요. 근데 할인 기간에 A는 40% 할인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40% 할인하면 100분의 60이 남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얘는 100분의 90이 되겠죠. 100분의 90. 그러면 A는 곱하기 100분의 60, B는 곱하기 100분의 90이 되고요. 자, 두 상품의 판매 가격이 같아졌대요. 이렇게 되니까 둘이 같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까지가 뭐냐면 요까지가 정가고 요까지 했을 때 이제 판매 가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에 이것만 갖고 풀 수는 없거든요. B 상품의 정가가 12,000원이래요. A가 있고 B가 있을 때 B 상품의 정가가 여기가 1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했을 때 12,000원이라는 소리잖아요. 12,000원. 그러면은 자, B 곱하기 100분의 120이 12,000원이에요. 그럼 B 상품의 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요거 100분의 120 약분하면 10분의 10이니까 넘기면 12분의 10을 곱하면 10,000원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B 상품의 원가는 10,000원이라는 거를 딱 알게 됐습니다. B 상품의 원가는 10,000원이 됐다.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럼 요까지가 얼마냐면 12,000원이에요. 그럼 뒤에 이제 정가는 여기 100분의 90 곱하면 판매가가 나올 텐데 12,000원에다가 100분의 90을 곱하면 식이 자, 요거 식을 정리해 보면 12,000원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90 하면 자, 요렇게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곱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그 1,800원이 나옵니다. 1,800원. 이렇게 됐어요. 1,800원. 그럼 여기 판매가는 얼마냐면 1,800원이 되고 질문에 뭐라 그랬냐면
두 상품의 판매 가격이 같아졌대요. 그러니까 얘가 같으니까 얘도 1,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1,800원이 되니까 우리는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A, B 상품의 원가의 차이니까 이거를 풀 필요는 없고요. 여기만 우리가 풀면 됩니다. A 원가만. 그럼 A 원가를 풀려면 이제 요 식이 다시 돌아와서 자, 요거를 풀면 자, 요런 거 정리하실 때는 이렇게 0을 같이 이렇게 없애 주시면 계산이 편합니다. 그럼 A 곱하기 100분의 72는 10800이 되기 때문에 넘겨서 곱하기 72분의 100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2분의 10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좋게 좀 약분을 해보면 여기 36분의 50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거 약분하면 얘가 300이 됩니다. 300.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300 곱하기 50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15,000원이 됩니다. 15,000원. 자, 그래서 A의 원가 15,000원, B의 원가 10,000원. 질문에서는 둘의 원가의 차이를 물었기 때문에 5번에 5,000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간단한 그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를 좀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감안해서 문제 좀 적게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절대 수치에 대한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